전용인. 아한님 그러면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슈슈님, 아한님 뭐 혹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없으세요? 저희는 뭐 시간 남아서 아니면 한번 더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게 더 리스트를 자꾸 만들어내라는 뭐 이런 압박이 있어가지고. 뭐 주문거리 없어서 예. 그 메타닉스 부동산에서만 올려놨잖아요. 예. 근데 다른 부동산에는 저 전화를 받는데 안 올려줬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많이 올린 그 사람의 그 느껴본 거예요. 나중을 생각해서 내년에 완공되고 나면 둘 중에 하나인데 경험이 많이 없으시거나 경험이 많이 없으신 이제 좀 의욕만 있으신 부동산일 수 있고 왜냐면 나는 상가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경험이 별로 없으셔서 일단 광고는 열심히 하는 경우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는 좀 더 이렇게 현장 주변을 좀 다니시더라도 이게 좀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왜냐면 지금 나는 이만큼 뭔가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놨다 뭐냐 중개료를 더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많이 고생하실 거예요 진짜로. 저런 게 뭐 이제 막 뭐 하나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막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진짜 뭐 숨도 못 쉬어요. 너무 걱정이 너무 좀 걱정이 없어요. 한 개라서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나는 현실 직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현실 직시하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내가 만나는 부동산 사장님들일 거라는 거죠. 그분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이거를 내가 내 손으로 한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지만 가져가면 몇 년 후에는 저희가 개발이 너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이런 희망회로를 너무 강력하게 전이. 상가는 주변 개발하고는 별개.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변 개발하고 별개가 아니고 연동해 달려면 그 주변 개발지에 그 자리를 그러니까 그 입구 공익들을 다닐 수 있는 그 자리를 끼고 있어요 지금. 안 그러면은 거기서 여기로 넘어올 일은 절대로 없어요. 누가 보기엔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지금 보면은 진짜 잔인해. 이쪽 단지잖아요.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쪽 단지에 공실이 안 생길 수는 있어요. 내가 좀 봤을 때 여기는 사람이 다닐 자리야. 그런 공실이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리지는 않지만 공실만 안 생겨도 관리비를 안 내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월세가 오르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이 개발이 보면은 저 대로변 건너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가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지하철역이 여기밖에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같은 단지가 아니고 여기가 개발이 돼. 여기가 크게 1000세대짜리가 개발이 돼. 그럼 이 상가는 좋은 상가예요. 이 1000세대가 다 일로 올 거 아니에요. 여기로. 그래서 이게 두 개냐 하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개발지가 여기에 있어야지 여기에 있는 개발지는 여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아파트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상가는. 이거를 아파트 상가로 볼 건가 역세권에 있는 어떤 집합 상가로 볼 건가 그러니까 구분 상가 뭐 이런 걸 볼 건가에 대해서는 이게 효과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냥 아파트 상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뭐 이게 전혀 효과가 없진 않을 텐데 뭐 2층이기도 하고 엄청난 효과가 있으려나? 그러니까 뭐 가격을 좀 얘기를 해봤을 때 반응을 좀 봐봐요. 이제 너무 뭐 1억 2천까지는 무리다 싶으면 지금 마피로 올린 건 없으니까 마피 5천이면 팔리겠냐 그런 느낌을 봐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으면 가격을 올리면 되잖아. 그럼 가격 올리면 되고 또 그런 활동을 해봐야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근데 내 상가의 가치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뭐 일단 객관적인 그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비싼 거죠. 비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뭐 조금 안 좋은 지역의 1층 상가 가격이랑 비슷해요. 조금 안 좋은 지역의 1층 상가 가격이랑 비슷하니까 10평짜리니까. 볼까? 요거 볼까요? 2강 수업에 이 엉클님 질문인데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기존에는 규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는 정책 대출에도 이거 켰어요. 정부가 규제에 손을 뻗치고 있는데 지방은 당연하겠지만 서울 수도권의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민성님? 지금 행백님도 한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출이라는 거 하나로 수요를 딱 쥐고서 아파트 가격 좀 올라야지 그럼 정책자금 대출 딱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 운전을 부분에 딱 규제하고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순수하게 정부의 뜻인 것 같아요. 이거 문재인 정부가 몰라서 안 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너무나 너무 잘하고 올바르고 있어. 100% 정답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후에 벌어질 사항들을 예상을 해서 지금의 정책들이 다 그 앞으로를 바라보고 이게 거기에 맞는 대응이 아닌가, 선제적인. 그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영향이 어떻게 보냐, 결과적으로는 뭐 정책에 의해서 뭔가 좀 오히려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 좀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고 좀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동산이 올라도 안 좋고 너무 떨어져도 안 좋기 때문에 이재명의 뜻에 달려있을 거. 정책은 안 되는지. 이재명이 거예요? 스윗하다. 편히 쉬세요, 행님. 밤에 보내가지고. 밤에 광역시를 예로 들 때 주로 부산을 들어주시는데 광주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시장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의 안 구성할 때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 슈슈님께서 그런 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뭐 이렇게 좀 개인적인 내용도 있어서 다 공유를 할 수는 없었는데 그거 있었잖아요. 지금이 상승기 초반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중심부 기준으로 봤을 때. 그치. 중심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기의 초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질문이 이어졌었는데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중심부는 좀 상승기 초반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이제 왜냐면 강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 1, 2강 때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거는 여셔도 돼요. 응? 그래요? 네. 욕망 덩어리. 욕망. 욕심이 가득한 욕망 질문이죠. 덩어리야. 욕망 덩어리. 나의 욕심을 가득 담았다. 솔직하게. 오늘 오픈하나요? 슈슈님. 쉽게 오픈하지만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아요. 모두에게 올라갈 수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나의 유튜브에 올라가면 안 돼. 흥쇼에서 욕망 덩어리를 바뀔 수 있다. 욕망수리. 욕망수로 바뀔 수 있다. 근데 일단은 뭐 상황상 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되는 어떤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고민이 엄청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사야 되고 이거 안 사면 또 무주택 포지션으로 있다가 갑자기 6개월 만에 또 뭐가 오르게 되면 또 복잡해져요. 왜냐면 우리 지난 1년의 모습을 보자면 뭐 중심부 같은 경우는 뭐 30억짜리 40억 됐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칫 뭐 좀 머뭇머뭇거리다가 한 몇 개월 만에 또 몇 억 오르고 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그레이드가 낮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막 대충 막 살 수도 없는 노릇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큰 돈을 가지고 내가 실거주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혹은 뭐 투자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안 산다 하더라도 좋은 자산을 사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를 사야 되나 여기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충분히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노출이 되면 제가 편집을 할게요. 아,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거든요. 저는 한 줄 못 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자, 이거는 조금 볼게요. 이제 뭐 단지가 좀 나와서 그런데, 자, 이런 이제 개포도 있고 파크리어도 있고 고덕 그라시움 보이세요? 서울숲 리버뷰 자이 마레프 요런 건데, 이거 중에서 이제 어떤 매물이 더 적합하다고 보시냐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제 항상 좀 생각을 하는 게, 이게 5년 보유냐, 10년 보유냐, 20년 보유냐를 먼저 좀 같이 따져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은 서울은 지금 뭐 파크리오가 연식이 있다 손 치더라도 또 주변에 신축이 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어지간한 신축이라든지 준신축인데 자리가 좋은 곳은 아직 10년 동안 희소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10년 동안 나올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10년까지는 괜찮은데 20년 후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도곡 렉스리라든지 이런 곳이 20년간 버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 파도 10년까지는 유효할 수 있지만, 뭐 잠실주공이 나와서 그거 버프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어지면 그 아파트 자체의 경쟁력은 상당히 이제 계속 시간이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20년 보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좀 선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젊은 상황에서 20년 보유는 굉장히 먼 얘기잖아요. 보통 한 10년 정도 있다가 옮겨 설 것 같으면 솔직히 저기 언급된 단지들 뭐든 저는 다 상관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사놓으면 다 희소한 단지들이고 다 좋은 단지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좀 더 길게 내가 이거 하나 사놓고 더 오래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빨간색이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에요. 빨간색이. 그래서 이렇게 특히 영동대로 개발은 굉장히 큰 개발이잖아요. 그리고 용산도 그렇고. 근데 이 개발보다 저는 이 파란색이 뭐냐면 향후 한 10년 안에 나올 수 있는 신흥 주거 벨트인 거예요. 주거 클러스터인 거지. 예. 그래서 이게 광역으로 돼 있는 곳이 10년, 20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보면 이 반포가 계속 재건축도 있잖아요. 재건축 돼가지고 지금도 좋지만 신축이 있지만 재건축도 되고 하면 그 수명이 더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신축 클러스터의 힘이. 그게 바로 옆에 개발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중심부는 신축이 몰리는 게 용동대로 이 개발되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이제 여기도 주거 벨트가 있지만 얘가 다 신축이 된다 하더라도 이만큼 여기 그다음에 이 맞은편에 얘네들이 다 성수까지 해가지고 이 광역으로 이루어진 이쪽 주거 벨트가, 신축 클러스터가 가장 강력한 힘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개포 같은 경우는 신축 효과로 10년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20년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쪽 지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만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지금 사실 위에 단지들을 가지고 10년 안에 어디가 좋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싼 거 사면 조금 더 낫겠지. 그러니까 그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내 가진 돈 내에서 이 안에서 고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 더 길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돈이 있으면 이쪽 지역으로 가면 되는데 돈이 없으면 이쪽 광진구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지. 예.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이쪽이 이제 노후화된 게 다 신축으로 바뀌는 시점이 10년 후부터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돈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예. 10년 살 것 같으면 여기 어디든 파란데 어디든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여기 옆에 지금 고덕이 빠져있긴 한데 10년 살 거 어디든 살아도 되고 마포로 가도 되고 다 상관이 없고, 그 다음 버전은 이제 또 그때 상황에 맞게 움직이면 되지 않겠냐. 예. 그렇게 그런 뜻이었어요. 이게 조금 약간 설명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중심부로 갈수록 이 어떤 개발 계획보다는 신축이 많이 생기는 게 더 중요하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면 이미
거의 인프라는 거의 다 이미 이제 인프라가 바뀔 상황은 없어. 서울시에서 특별히 인프라가 바뀔 상황은 없고 뭐 요런데 용산 지역 같은 데나 인프라 좀 바뀌고 이거는 뭐 바뀐들 좋은데 더 좋아지는 거지 솔직히. 예. 그래서 뭐 안 좋은 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지역들은 뭐 창동 뭐 이런 데 뭐 더 좋아진다 해도 한계가 있고 그거는 이제 사실 크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아파트가 셋빙으로 더 수명을 오래 가져갈 수 있냐. 예. 지금 그러니까 반포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엄청나게 그 좋은 거죠. 지금도 셋빙이 많고 이후에도 잠원동까지 계속 재건축이 될 수 있고 그 강 건너서도 또 신축이 들어오잖아. 예. 그러니까 이 그 약간 좌우 상하로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 벨트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돈이 되면 이제 확실히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여기는 건너뛰는 공간이 아닐까 이쪽은 한 10년 살다가 또 이동해도 되지 않을까. 잠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질문 요거 보시면 죄송합니다. 중심부 3번인가 그게? 좀 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중심부 3-6 어디다 써놨죠? 중심부. 이게 여기다. 공간이야. 네. 좀 개인적인 내용이 막 나오네. 지금 금액이 없으니까. 금액이 없으니까. 괜찮지. 그래서 이거는 뭐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고민하신 분이 없었는데 최근 1, 2년 정도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무리해서 레버리지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중심부로 지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좀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도 이거를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하락기 피하기인가? 둘 다 띄워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아니다. 이건 것 같아. 1강인 것 같아. 여기서 보시면 이게 서울시로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2024년께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잠깐만 이걸 아니다.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미 매가 회복이 많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여기까지 같이 올라와 있거든. 이게 지금 최신 버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 띄울게요.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9월 달) 것까지는 있으니까. 네. 찾는 게 어려워. 강남. 전세가요. 죄송해요. 제가 못 찾아서. 어딘가 있을 텐데. 있다. 강남구 전세가율만 있네.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전세가율만 놓고 볼게요. 전세가율만 놓고 보면 지금 강북구랑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차이가 심하잖아요. 얘는 매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전세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 시기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이 상승장 초입이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 기울기는 나오진 않고 오히려 이제 내려앉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있는 거죠. 현재 느낌도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 또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전세가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그 레버리지를까지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들어간 시점에서 요만큼만 주저앉는다든지 아니면
설사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주저앉는, 이게 전세가율이 이게 올라가지 못하면 결국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외부 변수가 생기면, 특히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면 매가가 전세가율까지 충분히 내려온단, 아니 전세가까지 내려오잖아요. 그 시간만큼 회복도 안 되고 시간과 그 뭐라 해야 되지? 가격도 이제 힘을 못 쓰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든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가율이 차오르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마지막 꽃을 피우고 이게 전세가율은 많이 못 오르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가서 요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지면 사실상 거의 그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낮아진 전세가율을 회복하는 데만 해도 한 5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낮아진 전세가율을 회복하는 방법 뭐예요? 전세가 오르고 매가가, 근데 그게 자연방으로 전세가만 오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매가가 낮아지면 그게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려면 뭐 데미지를 많이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왜 또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제대로 된 하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중심부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요게 뭐 3년이든 4년이든 만약에 마지막 그 불꽃을 태우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끊긴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바로 하락하진 않겠죠. 이게 2년이 더 지속되든 3년이 더 지속되든 주변부까지 또 마지막까지 불꽃을 태워야 이게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뭐 내가 뭐 한 30억에 샀는데 60억까지 갔다라도 금방 뭐 40억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이쪽 그 전세가가 막 올라가는 시기에, 급격히 올라가는 시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전세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매가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그게 너무 커요. 이격이 너무 크니까 내가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데미지를 많이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있냐면, 강남이 뭐 너무 급격히 오른다라고 하면 오히려 뭐 규제랑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주변부가 이제 조금 이렇게 되는 거고, 적절하게 계속 드라이브를 잘 해서 강남이 올라도 또 눌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강남 중심부 쪽이 한 뭐 2년 이상, 3년, 4년까지 가주면 거의 주변부도 그 이제 내년부터 만약에 이제 뭐 강북구나 도봉구나 내년부터 오르기 시작한다 손 치면 거기도 한 6년 이상 오를 수 있거든요. 강남이 4년 가면 거기 플러스 2년, 3년까지 버틸 수 있잖아. 왜냐면 특히 취득세나 이런 게 안 없어지면 생각보다 주변부가, 강남은 멈춰 있지만 주변부가 예전에는 만 2년 이상,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2006년에 꼬꾸라지고 주변부가 2008년까지 더 에너지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처럼 뭐 취득세라든지 그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안 바뀐다라고 하면 2년이 아니라 3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심부는 멈춰 있는데 주변부는 가고 있는 상황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변부도 길게 보면 뭐 강남 상승이고 거기에 유동성이 끊기고 이렇게 합쳐지는 것까지 합쳐지면 뭐 6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좀 연끌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1년, 2년 안에 너무 타오르는 거야. 그게 너무 타올라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게 끝나버리는 거죠. 이 사이클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 사이클이 끝나가지고 여기 이제 내려앉는 거죠. 내려앉아가지고 여기는 더 이상 없고, 그럼 이제 퍼지긴 퍼지는데 그것도 한 2년 안에 또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뭐 물량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뭐 그렇게 꺾여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뭐 그렇게 가벼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또 그런 게 악재가 겹치고 하면 그게 한 5년 이상 하락으로 갈지 가지 않는다는 법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강남이 뭐 운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너무 불붙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강남을 사도 그게 괜찮은 선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리하든 무리하지 않았든. 근데 이제 너무 빨리 타오르면 의외로 지금 선택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빨리 타오르면 다시 내려앉을 것이니까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오히려 뭐 강남 중심부가 아닌 쪽은 뭐 명의나 이런 게 아깝지 않다라고 하면 한 5년 이상? 5년 이상은 봐도 되지 않을까. 네. 상승 기간은. 영끌이 대출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네.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 아닌가, 영끌하기가? 지금이 이자가 잘 감당이 높아서, 되면. 그러니까 네. 지금 감당이 된다는 얘기는 향후 10년간 다 감당이 된다는 얘기를 봐도 되잖아요. 지금이 가장 금리가 높을 때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어떤 그 생활하는 데라든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그 좋을 수 있는데, 자산의 가치가 이제 중간의 과정 중에서는 많이 올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갑자기 다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내 상가격까지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낮은 전세가율이 계속 걸려요.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이 중심부의 낮은 전세가율이 너무 좀 걸려가지고. 행백님은 그럼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모르겠어요. 난 분명히 그거 다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의 선택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이미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그 외적으로도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걸 무리하게 연끌을 하는 사람 잘 없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막 그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100억씩 가고 막 그렇게까지 갔다가도 가는 건 괜찮은데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그게 다시 전세가를 회복하는데 그 시간적인 데미지를 많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0억에 사가지고 아무리 떨어져도 60억이 되면 수익일 수 있잖아. 근데 100억까지 찍어놓고 60억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야. 5년 넘게.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100억 가가지고 그때 잘 팔 수 있으면 좋잖아.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뭐 80억까지 떨어졌다가 또 반등이 나가지고 90억 갔다가 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60억 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40억에 사가지고 60억이면 오르긴 올랐는데 시간이 한 10년이 지났는데 사자마자 2년 만에 100억은 됐는데 3년 만에 100억은 됐는데 10년이 지났는데 60억인 거야. 이런 상황이 올까 봐. 좀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시간까지 데미지를 같이 입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꼭 투자처가 우리가 그 큰 재산이 꼭 투자처가 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그런 거는 뭐 아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뭐 높게 보진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안정적으로 중심부를 사서 수익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좀 그런 걱정이 들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고 근데 별로 걱정을 안 하려면 굳이 내가 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접근하는 쪽이면 그러면 걱정이 생기잖아. 그런 쪽이 아니면 걱정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그리고 의외에 또 어떤 정책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중심부를 눌러주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조금 낮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또 한번 오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도 조금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다가 내 전재산을 배팅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부고 여기가 뭐 그 중심부는 아니지만 내가 돈이 된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야, 이 정도 느낌으로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나 대출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청투님 정도의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청투님이 최근에 저쪽에 매수한 게 딱 그런 느낌이거든. 자기도 그냥 거기 실거주 안 하고 그러면 뭐 더 좋은 거 살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뭐 번외로 우리가 좀 뭐 분양권 같은 거라든지 뭐 추가로 재개발이라든지 수익 낼 수 있는 방향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더 활용해 보면 어떨까. 예.
그리고 10억이면 강남 베팅하시는 게 좋지 않던데. 아, 계속 무리해서 투자하고 싶지. 10억 있으면. 근데 또 실거주도 하셔야 된다고. 실거주를 떼어놓고 생각하면 그냥 뭐 갭투로 해놓으면 전세가 강남 전세가가 팍팍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리스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좀 상세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놓고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대출 액수가 적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세 가지가 네. 갭투를 하게 되면은 그 저기 뭐냐 간주 소득세에 대해서 소득세가 들어가고 대출 이자가 들어가고 네. 그리고 세금이 들어가잖아. 근데 연끌을 해놓으면 요 삼중고를 다 내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갭투를 해놓으면 거기다가 내가 사는 그 돈도 또 들어가잖아. 별도의 네. 주거비가 근데 들어가죠. 요거를 주거비가 이 세금을 상쇄시켜주지는 못하잖아요. 왜냐면 주거비는 뭐 그 간주소득세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럼 사중고를 견디고 갈 만큼의 지금 이 시장이 달리는 시장이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글쎄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거비를 극도로 낮출 수 있으면 저는 좀 오히려 대출보다는 뭐 금리가 무조건 낮아진다는 어떤 그런 거는 이제 무조건은 없으니까 그런 관점으로는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녀가 없다거나 만약에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근데 오히려 자녀가 없기 때문에 네. 이사를 다니면서 그 실거주 투자 쪽을 쳐다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옮겨 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런 관점도. 그러면 자녀가 없으면 대출 받아서 들어간다. 어차피 실거주는 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 뭐 최대한 받아서. 그 저거 이 금액을 저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월세. 월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좀 적당히 안고 그러니까 많은 대출은 저는 그게 자산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그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산이 없을 때는 키우기 위해서 어쨌든 조금 무리해더라도 하지만 자산이 좀 생기고 나면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만 20억을 물건을 하나 사는데 10억을 대출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난 저 개인 상황은 잘 모르지만 갭투를 하면 뭐 한 9억 갭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출금이라고 해봤자 전세금 그거랑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대출금이 좀 너무 크지 않냐는 거지. 실거주 하기에는 10억 대출 받고 10억 끼고 강남 실거주 실거주? 비과세 테크로 이렇게 12억 비과세 테크로 10억이 있으면 10억까지는 그래도 가능해. 20억짜리 집이면은 갈만한 데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삼성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10억 해놓고 10억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뭐 내가 그걸 하는데 뭐 또 10억이 필요하다. 30억이 총 필요하다. 그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쵸, 그거는. 어쨌든 10억 있으면 15억까지도 대출 받아서 가능하다면 강남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아. 그치, 60% 대출. 네, 그냥 인생 가는 거죠 뭐. 아니 강남이면 신축이 아니면 10억 갭이면 살 수 있지 않아요? 네, 강남 신축 안 사도 되지 않을까요? 네,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강남은 살다 보면 자기 집이 신축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또 생각이 복잡해지지. 이제 막 그 신축이 아니면 이왕 신축이 아니면 재건축을 사면 또 좀 있으면 신축이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복잡해지죠. 강남 재건축 가능한 낡은 집 가서 우리의 강남 살아요라는 타이틀도 달아주고 몬테크 하는 게 최고지 않나?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면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도 있다고. 그러니까 뭐 대출을 최대한 덜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투자도 하고 그냥 돈이 조금 남아서 이걸 뭐 이용해가지고 내가 보증부 월세를 얻더라도 보증금을 높여서 하면 월세를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재건축이나 신축을 생각하게 되면 전세가율이 낮잖아요. 일단은 신축은 뭐 매가가 높으니까 그러면 들어가려 해도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도 갭이 안 되잖아. 갭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왜냐면 너무 낮으니까. 그러면 또 결국 아끼려면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또 대출도 많이 일으켜야 되고. 재건축을 들어간다 그래도 10년 이내에 재건축 들어가는 걸 들어가야지. 그쵸. 20년씩 걸리는 이런 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재건축보다는 그냥 신축이라고 준구축? 너무 노후되지 않은? 재건축을 아직 바라보기에는 아직 먼 그런 강남집 사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강남은 언제나 수요가 있는 곳이고 내가 이 집에 살아서 아직 재건축이 가시화 안 됐는데 여기서 우리 애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내 집이 재건축 바람이 불어갖고 그때쯤 우리 애 대학 들어갈 때 그걸 털고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이제 진짜로 내가 한 21억짜리를 사야 돼 무조건. 근데 그렇게 봤더니 강남권에는 뭐 단지가 마땅한 게 별로 없어. 보니까 뭐 지난번에 강의 예로 들었던 뭐 역삼 럭키 뭐 이런 단지라든지 뭐 별로 없는 거야. 아니면 25평으로 하면 더 있겠지만 일단은 뭐 84로 기준으로 하고. 근데 다른 구에 가면 또 신축까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성동이나 마포 같은 데 가면 더 좋은 아파트 할 수 있고. 그럼 그렇게 하면 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개 중에는? 저는 강남. 역시. 그러니까 민성님 의견은 그렇고. 네. 똥밭에 굴러도 강남이 나. 거기 한 10년 이상 차라리 그쪽에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제가 그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네. 역삼 이렇게 쪽에 살았었어요. 거기가 나쁘지 않아요. 거기 주변에 지금 다 재건축 시작했거든요. 양재역 있는데. 네. 저도 신축 가면은 그냥 거기 가서 버티고. 거기 뭐 여기 뭐 없지 않아요? 아예 없지 않나 여기? 어디? 역삼역이요? 양재역. 있어? 여기? 지금은 양재역이 멀어요. 어. 멀긴 한데 네, 거기가 교통은 그렇게 안 좋은데 별로 좋진 않은데 그 주변에 나도 그 역삼동인 줄 알았는데 역삼동이 아니더라고. 도곡동이더라고. 거기 세브란스 바로 옆에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역삼로키가 양재역이에요? 거기 네. 저기 멀걸? 세브란스 있는 거리는 세브란스 좀 있는데 꽤 멀어. 세브란스 뒤에 꽤 멀지. 거기가 역삼로키죠. 거기를 이렇게 중간길로 따라오면 걸어갈 만해. 네. 그러니까 약간 양재역이라고 구축의 재건축 가능성도 별로 없는. 왜냐면 용적률이 좀 높으니까. 역삼로키는 재건축 될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또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지금 그냥 귀한 대접받는 거의 신축에 가까운 5년 차 이내에 마포 성동에서 고를 것인가. 이건 취향이잖아. 그렇죠, 솔직히 취향인데 이걸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근데 장기적인 돈을 보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편안함과 그런 화려함을 보느냐 그 차이. 그것도 그러니까 뭐든지 나쁜. 지금 쓰냐 미래에 좋을 거냐 지금 좋을 거냐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그런 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좋은 고민이죠. 누가 답답한 건가요? 아니 그냥 아무거나 고르. 내가 답답한 거지. 아무거나 고르면 되거든. 내가 볼 때는. 내가 답답해 죽겠어. 내가 아무거나 고르면 되거든. 내가 볼 때는. 아무거나 고르면 돼. 아까 여기서 거수를 해요. 거수를. 리스트 있잖아. 리스트 아까 리스트 어디갔어? 한다 이 고민은. 비트코인 몰빵 맞으면 10억이 1조 될 수 있어. 왜 그러세요? 진짜를 던져.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마 10억이 1조 될지. 지르는 거야. 제 주변에 그런 분들. 이거 여기서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여기서는 그러지 않나? 근데 난 10억을 가지고 왜 여기서 고르는 게 좀 10억은 좀 넘네. 10억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10억이? 그런 분도 있어요. 좀 대치나 이런 쪽으로 저는 별로 이 단지들에서 별로 눈에 확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저는 대포를 별로 안 좋게 보거든요. 지금 신축할 때는 대포가 나지. 조금 더 가면 다른 데도 좀 좋은 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미도나 은마나 이런 데 나오기 시작하면 개포는 꺼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급대가 오르면서 갭 1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지들이 급박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에 맞춘 단지가. 그러니까 갭에 맞추다 보니까 저렇게 그 내에서. 그죠. 음마 같은 데는 전세가가 싸니까 갭이 확 벌어지고. 굳이 지금 갭에 꽂혀 있는 갭을 맞추지 마시고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거 조금 불편해도 저는 계속 그 고덕시형도 그렇고 전천주공도 그렇고
그런 데를 살아봤는데 실제 살아보면은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자녀도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럴 거기 때문에 조금 약간 그래서 올선 이런 데도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올선은 다 좋은데 거기는 아마 너무 오래 걸릴 거야. 난 재건축 집은 안 팔았어. 다 좋아 올선. 그냥 오래 걸려도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많이 불편하겠죠? 살면? 근데 그 올선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그냥 인테리어를 고쳐가지고. 했어. 네, 꼭 압구정 현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올선은 딱 주차는 해보면. 조금 불편하지. 비트코인은 주차는 옆에 둔촌주공에 대고 오면 안 되나? 죄송해요. 올선이 단점이 하나가 너무 단지가 커가고 싸네. 네, 그게 쉽게 재건축되지는 않아요. 너무 좋아 보이던데. 달리기 하기도 좋아 보이던데. 맞아요. 안에 막 천이 흐르고. 올선 좋죠. 좋긴 하죠. 지금 싸대요. 우리나라 잘 살아오면 올선에서 살아봤어요. 예. 좋죠. 그때 제가 팔았어요. 근데 민성님은 강남을 하라고 하시네요. 민성님이 아무튼 아니 그냥 돈 있으면 강남이 최고 아닌가? 왜냐면 저도 친구분이 강남 쪽에 사시는데 그분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 그분은 잘 됐고 자기는 안 됐다고 맨날 뭐라 하세요. 그분은 이제 너무 잘 돼갖고 전화 오면 이렇게 무릎 꿇고 가는데. 아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서 미묘부자인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왕십리역 남측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 서울숲이라는 거 붙어갖고 저기가 제일 나보여요. 진짜 아니, 서울숲이랑 잘 몰라요 어디 거기 있는지. 서울숲이랑 거리는 좀 되는데 옆에 횡당 7구역 건물 그지 맞아. 행당 7구역 밑에 있고 왕십리역에서 한 500m 이상 남측으로. 거기 좀 저기는 처음에 저는 성동도 나쁘지는 않아요. 선배님 예. 아까 광진구 얘기하셔서 예. 제가 광진구도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자양구 쪽에 지금 재개발하려고 다 선거놨잖아요. 예.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모아타운 같은 거요? 아니면 모아타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서. 그 재정비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도 있고 어. 뭐 한강변 주변 개발 그것도 결투로 붙어서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되겠죠. 이제 한 20년 후에. 예. 근데 재건축 되는 곳들도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 뭐 자양 한양이라든지 이제 뭐 연식이 있어도 거기 용적률이 좀 높아도 이제 가격이 이제 한강변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럼 그 지역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쵸. 좀 장기적으로 봐야죠. 근데 거기는 이제 뭐 10년 후에 뭐 이렇게 하나씩 다 신축이 들어서서 다 이제 다른 기존 주거지들이 각광을 받을 때 걔들밖에 이제 개발할 곳이 없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할 거예요. 그쯤 되면 이제 아직 개발이 덜 된 것도 당연히 더 각광을 받을 거고. 네. 구역을 그어놔도 20년이 걸려요. 20년 걸려요. 네. 20년은 너무 빠르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아, 40년 그러니까 20년 이제 정도 그림 걸려요. 그렸으면 이제 40년? 그거 이제 나와요. 좀 이따 재개발 수업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좀 어떻게 해결이 되시나요? 이렇게 무거워 보이시네요, 요즘에. 얘기도 끝이 없죠. 아, 다시 제자리 아무거나 살아. 저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데 다 안 되는데 10억이나 있으면 그냥 안 되는 거 같아요. 근데 뭐 호둔의 사장님 말씀도 그러는데 뭐 100억이 있어도 늘 부족하다 그러시더라고. 네. 그걸 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면 항상 더 좋은 집이 있어가지고 더 좋은 위치에. 강남에 사는 그 부자 친구도 네. 늘 자기 가난하다 그래요. 벤틀리 타면서. 고작 벤틀리라서. 그래서 조금만,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만 내려놓으면 선택하기 쉬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면 좀 어렵고, 그러니까 당장 내가 우리 가족의 뭐 어떤 뭔가를 위해서 이거는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선택이 쉽죠. 근데 이제 이것도 얻어야 되고 저것도 얻어야 되고 하면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돈은 무조건 되거든. 나도 다 포기하고 뭐 더 바깥으로 나오고 옥정 신도시 같은 데 가면 거기 2억이에요 전세. 예. 신도시야.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밖에 안 걸려요. 암사 이쪽으로. 그러니까 잠실 50분 만에 온단 말이에요. 차로 오면. 근데 이제 그런 거 원하시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취향입니다. 그걸 좀 하기는 어려워요.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고. 고민되면 감당 가는 거지. 그래요. 왜냐면 남들이 다 좋아하는 데가 제일 좋은 데거든. 미성님 말씀이 조금 맞는 것 같아. 비트코인이요? 아니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 아시는 분이 되게 부자신데 그분이 해주신 명언이 있어요. 야, 1000만 원 투자한 놈이나 100억 투자한 놈이나 갈 때는 한 방에 다 같이 간다. 지를 땐 질러라. 10억 비트코인. 어차피 지르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오늘 결론이 후전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트럼프 당선에 그 목숨을 걸고 아한님 질문 좀 열어봐도 돼요? 네. 네. 아무 근데 이거 감사합니다. 질문지 원래 보내기로 한 거였나요? 제가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미리. 혹시나 좀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질문 주시면.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다 질문을 해주시면 또 준비가 덜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개인 상담은 아니지만. 예. 공부하는 분? 이틀 전에. 그러신가요? 제가 맨날 카페 보고 처음에는 공유자, 이거. 공유 지분 물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좀 어렵죠. 공유자가 있으면 무조건 우선 매수권이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한 번. 네. 그죠? 한 번 쓸 수 있어요. 네, 공유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신청하면 무효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분 경매는 공유자 우선 매수는 항상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고 점점점 더 많이 들어오는 추세예요. 그게 왜냐면 더 정보가 더 공유가 많이 되고 있는 세상이니까. 근데 이제 운이 없게도 공유자가 그런 걸 모르고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운이 좋은 거죠. 그거에 이제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 물건의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나머지 지분도 나한테 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이 뭐랄까 이 채권의 상황을 봐가지고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지분 경매 잘 하시는 분 한번 특강 모셔가지고 제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제가 설명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원래 이 대출은 2명이잖아. 그러니까 반반씩 받은 거라고.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절반만 팔렸다 해가지고 근저당을 절반을 말소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 다 가져가고 나머지 거를 이제 이 봐봐요. 이 물건에 있어가지고 김재학님이랑 박영창님이 있으면 박영창님이 채무자라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1억만 받고 말소해줘야 되잖아, 원래는. 근데 그러지 않고 2억을 다 받아가. 근데 이게 물건이 2억 얼마밖에 안 되는 물건인데, 봐봐요. 2억, 잘 팔려도 한 2억, 3억에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2억을 가져가 봐요. 그러면 경매 신청 이 사람이 1억 9,500 이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2억을 가져가게 되면 못 받잖아. 덜 받잖아.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럼 누가 이득을 받냐?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근저당이 없어진 사람이 이득을 본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김지향 씨잖아. 김지향 씨는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내 근저당이 없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야? 이 사람한테 주식회사 알차 대부금융한테 내가 이제 1억 정도를 먼저 가져갔으니 네가 이걸 김지향 씨한테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줘요. 이게 대의변제를 해가지고 너가 그 대의변제 청구할 수 있게끔 그걸 해준다고. 그러면 김지향 씨가 1억을 갚지도 않았는데 근저당 말소한 것 때문에 1억을 갚을 돈이 있으면 어떻게 갚아서 근저당을 깔끔하게 없앨 수 있지만 1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것 또한 또 경매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 나머지 지분 또한. 그러면 내가 이걸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어떤 권리가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잖아. 예. 그래서 이게 협상에 유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인 거를 보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무작정 막 지분이랑 막 들어가는 것과 이거 다르다는, 스토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후에 벌어질 시나리오가. 그래서 이 김지향 씨가 그러면 꼭 살고 있어가지고 내가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 나한테 이거 좋은 가격에 사가시겠냐.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갚을 돈이 없다. 혹은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대출을 다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둘이 내가 나갈 테니 전세를 놓더라도 이 집을 팔지 않아줄 수 있겠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고요.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 걸 사가라.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그냥 내 걸 사가라. 근데 이거를 솔직히 지분을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내놓으면 사가겠어요? 안 사가잖아. 그러니까 살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 이제 어떡하지? 결국에는 싸게 팔아야 되나? 그냥 경매로 될 때까지 기다릴까? 이런 선택에 놓인다고 사람.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은 선택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급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싸게라도 팔겠지. 예. 급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버텨보겠죠. 예.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예. 경락 이후에도 가능한 거예요? 경락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경락 전에 신청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낙찰되는 순간에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럼 그날 예를 들어서 1월 7일 날 낙찰이야. 11월 7일 날 아까 그거면 가야 돼. 7일 날 낙찰이야. 그러면은 11월 8일 날도 신청할 수가 있고. 안 돼. 7일 날. 낙찰됐습니다. 딱 뚫기 전에까지. 그치. 예. 똥똥똥. 현장에 가야 돼, 현장에. 그날 현장에 가야 돼요. 그럼 7일 날 가서 그 자리에서 낙찰 땅땅땅 하기 전에 고객 네. 우선 매수권? 공유자 우선 매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거기. 손 들어요. 예. 집행하는 분이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갑자기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신권에 낙찰 받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게, 신권에 낙찰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오는 거야. 그 법정에. 예. 그런 물건이 의외로 또 이제 틈새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권에 굳이 비싼데 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신권에 싸게 감정된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유자 우선 매수권, 이제 지분 경매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 사람하고 또 계속 저기 하고 때로는 괴롭히어갖고 뺏어가는 경우라서 또 소송도 걸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투자 툴일 수도 있어요. 꼭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안 하게 되는데 해보면 알게 돼요. 쉽게 가려면 안 하셔야 되고 어려워도 돈을 보고 가면은 저런 그리고 뭐 혹시나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나요? 제가 궁금했던 건 네. 저기 밑에 보면은 상도 프로죠. 상도 프로죠. 네. 그게 왜 나온 거냐면 미분양이 난 거를 선착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 상도 프로지오도 이제 보면은 그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으로 정말 말 그대로 선착순에서 동호수 고르세요 이렇게 해서 하기도 했지만 중간중간 임의공급식으로 청약 홈에서 맞아요. 이게 둘 다 그 선착순 공급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건 그냥 검색만 하면 나오는데. 근데 정상적인 선착순 공급은 그거예요. 그 인터넷 청약이 아니라 그죠?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만 그게 무주택으로 간주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청약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렇게 또 현장에서도 또 진행을 할 수 있으니 두 개를 반드시 비교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차라리 기다려라. 기다리다는 왜냐면 기다려서 받으면 걔는 다음번 청약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지금 민성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우리 어디입니까? 거기 매교역 거기 펠루시드. 펠루시드 같은 경우도 선착순으로 계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아예 무순위 거치지 않고 이 청약 홈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얘는 클레비뇨 같은 경우는 무순위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팔아보고 싶어가지고 하고 선착순으로 넘어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이게 그때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 분양가가 높다 막 이래가지고 맞아. 여기서도 했다가 다음날 여기서 떴다가 다음날 또 여기서도 했다가 여기서도 안 나가고 여기서도 안 나가니까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으로 무순위를 공급하고 있는데 동시에 선착순 공급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동시에는 아닌데 일단은 뭐 선착순으로 했다가 선착순 공급을 하려면 무순위 공급이 끝나거나 무순위 공급을 안 해야 돼요. 근데 그 무순위 청약홈에서 그 무순위 공급도 뭐 1차, 2차 막 해서 몇 차까지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현장 가서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겹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호수가 딱 정해져야 청각효움에서도 몇 호가 있다 나올 테니까 겹치진 않았을 텐데 이미 공급을 했는데도 분양이 안 되고 남아있는 거는 이미 공급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남아있는 거는 또 현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이거 하다가 하면은 이거 해도 또 남아 안 모집이 안 돼. 그럼 여기서도 또 하고 해서 몇 차까지도 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엄청나게 그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많진 않는데 왜냐면 이걸 사고 나서 또 청약에서 뭘 받으려면 돈이 또 많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엄청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청약 기회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필요한 질문이긴 한데 좀 그 해당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파볼 만한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대충 저도 이렇게까지 그냥 대충 대답해 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청약보험에서 무순이 공급을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도 좀 아예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무순이에 대해서 그 FAQ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 아닌 것 같아요. FAQ에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질문이 있어. 질문이 있고 거기에 답변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제가 돼요. 이거는 그 무주택 그 무순이는 무순이는 안 인정 안 돼. 무순이로 받은 거는 안 돼. 선착순만 선착순만 그게 되는 거죠. 다 읽어봤거든요. 맞아. 무순이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안 되고 안 되고 그 무주택이라는 거는 청약할 때 이후에 청약할 때 양도라든지 뭐 그 정의가 있지만 청약할 때의 무주택으로는 인정이 안 돼. 무순이는 청약통장 쓴 걸로 아니. 당첨자 그건 아닌데 청약통장 쓴 건 아닌데 이후에 청약할 때 미분양 주택 주순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미분양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첨자 미분양 주택 주순 거는 무슨 이득이 있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한 걸 보지 않는 장점이 있는 거죠. 무주택 청약 가능한 거예요. 되게 어렵다 진짜. 청약은 너무 어려운. 근데 이 차이가 큰 거야. 둘 다 미분양 상태에서 상도 프로지오는 어떻게든 털고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내가 현장에 가서 미분양 계약을 한 것과 이미 공급을 해가지고 거기서 죽는 게 내 입장에서는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상도 프로지오는 왜 미분양이 비쌌어요. 비쌌어. 고분양가. 원판도 세던데. 그쵸. 8사가 12억인가 분양했어요. 12억 13억 나는 이랬었어. 그래서 아한님 질문 중에 두 개가 좋았어요. 장이 그 8구역 진행이 어떻게 될 거냐랑 그 다음에 인천 송도 프로지오 리베뉴인가? 이름이 모르겠는데 그 분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레미안 그 두 가지 질문이 좋았는데 장이는 어차피 뭐 거의 제 생각이니까 다른 분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11번인데 분양권 투자는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쓰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상승장이 확실하다 싶을 때 들어가야 된다. 김포는 뭐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인천 레미안 센트리폴 요거는 좀 어떻게 보냐. 이거는 좀 분양가 고분양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청약 경쟁률이 좀 나왔어 이번에. 이거를 투자로서 보는 게 맞냐라고 이제 여쭤보신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답은 뭐 좀 쉽진 않은데 투자로서 좀 애매한데 뭐 진짜 좀 적게 먹을 것 같으면 내가 볼 때 뭐 저게 마피로 갑자기 막 돌아서고 하기에는 좀 큰 변수가 있어야 되지 뭐 그렇게까지 쉽진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다운을 쓰면 그게 수익이 좀 나요. 다운 안 쓰면 수익이 안 나는데 그런 걸로도 만족한다 손 치면 내가 뭐 돈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긴 했지만 또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위기에 대응할 수도 있고 이러면 뭐 해볼 만한데 이거밖에 할 돈이 없는 거예요. 나 계약금이 5% 해줘가지고 3,500밖에 없는데 전 재산이 딱 3,500인데 그러면 이거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 생각이거든. 근데 다른 분들도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근데 이거를 썼을 당시에는 그 인천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격만 딱 보고 그냥 딱 그 순간에 가격만 보고 이게 이 정도의 금액이면 인천에서 송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 정도의 금액이면 조금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혹시 가격대 아세요? 그 대충 하면 한 84가 한 7억 5천 이상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뭐 확장 뭐 이런 거 합치면 중도금 이자까지 합치면 그죠. 7억 한 중반 정도 되는 가격이니까 이게 조금 가격대가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미분양도 그거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많이 소진이 된 거예요. 맞아. 인천 미분양. 예. 막 송도에 있는 거 9억짜리 이런 애들이 다 완판이 되고 최근에. 그러면 송도의 분위기가 조금 더 많이 살아나면 흐름이 거기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으려나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많이 막 올르고 그럴 만한 요런 게 맞아요. 다 나갔지. 거의 다 나갔죠. 이게 솔직히 그런 꽤 애들이 비싼 나갔어요. 편인데. 예. 9억 막 이랬는데 완판이 됐어요 최근에. 얘도 나갔고 정말 최근에. 이쪽에도 나갔나?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이번에 나갔어요. 분양한 곳은 여기잖아요. 네. 예, 여기잖아요. 여기죠. 여기가 이제 줄 서서 가져간 게 저거예요? 아니 아직 줄까지는 아니고 지금 발표가 언제 났지? 최근에 났어요. 며칠 전에 났어. 이 계약 이제 돼봐야지 않나? 이제 이거는 아직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됐고. 계약까지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도 꽤나 계약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완공 시점의 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 진입한 게 아닌가. 27년 말이고. 근데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이격이 커요. 나머지 그 단지랑 이쪽에서는 이제 비슷한, 여기 신축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어려운데 서희 같은 데 있거든요. 그 단지가. 서희가 어디 갔지? 여기가 또 시티오일이고. 그 CTOL이 더 눈에 띄는 거예요. 제가 저 맞죠. 가격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그니까 예를 들어 1, 2, 3, 4 6단지까지 있는 네, 제가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제가 피가 저 좀 가격에 보니까. 요게 솔직히 난 피만 얼마 안 되면 이게 좋아 보이는 거지. 왜냐면 입주도 더 느려요. 28년 4월이고 가격도 이제 뭐 6억 중반인데 피 주고 사더라도, 근데 얘는 5%야. 이 송도는 얘는 또 계약금 5%로 아예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팔아 먹으려고 5%로 접근을 했고, 얘는 어차피 잘 팔릴 가격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뭐 특별히 혜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6억 후반대 가격이고 얘는 7억 중후반대 가격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뭐 KTX 역사 말고는 뭐 특별히 차이점 별로 없어. 어차피 이거 다 월판선 들어가는 곳이거든, 이쪽으로. 예. 월판선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역세권인 거예요? 예, 미래의 역세권이죠. 얘는 현재 이거는 이 지어진 역이고 여기는 지금 만들고 있는 역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 공간에서 역까지가 멀어요. 예,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만들기로 해놓은 곳이거든요. 예. 이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게 CTO의 1단지에서 6단지인 거고, 이 송도역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게 레미안 시리즈들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번에 분양한 게 3블럭인데 3블럭이 제일 좋은 자리고 나머지들은 자리가 더 안 좋아요. 예. 여기도 4블럭 있을 텐데. 그리고 저는 인천을 가면 인천 사람들이 저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원래 인천 사람들이 좋아했던 동네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저 금액을, 왜냐면 지금 그 인천에서 부평구도 입지가 좋은데 거기 신축이 7억이란 말이에요. 거기 신축이 7억인데 여기가 지금 7억 5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분양가가. 그러면 가격대가 낮은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가격대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피를 받고 팔려면은 한 8억 정도가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 정도로 인천 사람들이 보고 있냐가 궁금한 거죠. 좀 정답을 얘기해 주면 안 좋잖아요. 근데 인천이라는 동네가 저기가 저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동네가 확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또 인천 사람들은 서울 사람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때 보여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확 좋아진다는 저는 거는. 인천 좀 살아봤지만 되게 애매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송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랑도 또 차이가 송도가 있어요. 부평처럼 서울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검단처럼 신도시 같은 인프라가 집중되는 곳은 아니고, 그냥 낡았던 공단 옆에 있던 구축이 공터가 개발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이크 끼고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마이크. 그래도 저기 8억 9억 갈 것 같으면 그 건너편에 송도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랑 그렇게 송도 이렇게 한 바퀴를 서울 저 구로나 이쪽으로 오지 않나? 근데 이렇게 한 바퀴를 쭉 아니야, 보고 구로는 안 와. 차라리 송도를 가지, 이 사람들은. 보고 나면 인천에 그지. 약간 나 인천 말고 나 송도 살아야지. 그렇죠. 나 부평 살고.
그래서 그러고 나면 자꾸 눈길이 다시 부평 재개발로 가는 거예요. 가격대가. 저도 방금 처음에 말씀 네. 적어두면 차라리 그냥 북에 사나. 네. 거기 약간 뭐 그래서 저는 상공. 아까 뭐 상곡도 좋아요. 다 그쪽이잖아요. 다 상공. 그쪽. 네, 그러니까 자꾸 거기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투자금도 훨씬 하나.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그 10억 14억 8천에 내놓은 건데 그거 하나 사주세요. 네. 사요? 아니 상곡을 보실 거면 공부하실 분. 찍어주실 분. 저거 봐요? 여기 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잘해야 돼. 상공. 아 이거 아닌가 보네요. 안 팔려요. 사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96 타입, 59 타입 상가가 신청돼 와, 있는. 이게 행맨인 거예요? 네. 이거 진짜 크다. 야, 아 역시 진짜 이거 행행인 거예요? 역시 행맨이 스케일. 스케일이. 원 플러스 원도 아니고 원 플러스 원. 아니 근데 절대 그러니까 좀 그 주변부엔 저렇게 무리한 게 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저거 하셨던 시기나 배경이 혹시 이유라는 뭐 종부세만 안 내려고 생각했지. 나는 당연히 뭐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질 줄 몰랐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뭐 단계가 많이 갔다 할지라도 좀 주변부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물건 큰 거는 잘 안 팔리니까 별로 추천 절대 안 가면 해요. 저게 승자잖아요. 입주까지. 근데 그게 그럼 입주까지 가려면 15억을 다 넣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법인이다 보니까 이주비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걸 못 참으니까 대출을 많이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주비가 안 나오고. 가라는 사람이 있으려면 한국구역이 좋죠. 그래서 최근에 또 한 분도 매수를 하셨고 너무 잘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좋은데. 이 분양가가 예상된 가격이 높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부평 상곡구역이 여기가 지난번에 이제 이 물건 어때요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8억 3천 정도에 분양할 것 같거든요. 84를. 너무 괜찮다. 와. 상공 6. 아니 저는 위치가 상곡보다 상공 6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속도가 살짝 상곡이 빨라요. 맞아요, 그래서 상공 6이 더 싸요. 여기가 더 싸. 옛날에 더 비쌌어. 그 프리미엄이 여기가 더 비쌌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간 거야. 맞아요. 그리고 좀 몇천 더 달라진 거지. 속도가 빨라졌어. 우리 집 유명해지니까. 속도가 빨라졌어. 다시 팔면 그러니까 보는 대로 상공률이 가서 훨씬 조금 더 좋은데. 싸게 가야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를 더 좋게 봐서 여기 또 자이잖아. 자이. 여기는 효성이거든요. 효성한테 좀 미안하지만. 예. 그리고 얘가 큰 길가로 이렇게 가로로 길쭉해가지고 어지간하면은 그렇게 다 괜찮아요. 돈들이 다. 저 성공 6을 사야 되는데. 네, 상공 사요? 한 사요. 이거 진짜 사. 그때 사실 입주권 2억 이내로 59 타입은 할 수 있었어. 불과 한 1, 2주 전에는. 근데 이제 좀 올랐죠. 조금 올랐죠. 근데 또 여기를 보고 있으면 면목 시범지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걔는 서울인데 네. 걔가 초투가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초토 한 2억이면 윤상님 2억이면 돼요. 네, 거기도 초투 비슷하고 안전마진도 제가 생각했을 때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길 또 버리고 서울로 가는 거예요, 관심이. 사요? 진짜 얼마 전에 나왔더라. 비트코인 10억 찍으면 몇만 벌고 4억 이렇게. 초투 2억 5천에 나왔더라. 북에사도 조금 올랐고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괜찮았어. 쌌었네. 그치 그 실제 1억 미만이 있었는데 그때. 예. 막 84가 피 5천. 북의 사가 좀 시끄럽지 않나요? 거기 현금창만 돈 못 줘가지고 이자 막 뽑고 있다고 시끄럽고. 거기는 이제 그래서 저는 거기는 좀 이렇게 거리를 좀 이슈 정리된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거리를 한님 질문이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인천 거 그 첫 번째 건 뭐였지? 장이 팔고요. 근데 그 8구역 그거는 결국은 어떤 큰 틀에서 공공재개발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공공재개발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높은 확률로 늦어져요. 공공이다 보니까. 그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도 굉장히 비슷한 방식인데 수용을 거쳐서 받는 방식이잖아요. 공공재개발도 뭐 무조건 공공재개발은 수용은 아니고 도심 공공 이거는 뭐 수용 방식인데 근데 그러니까 얘는 수용 방식이고 얘는 수용 방식은 아니지만 근데 그래도 공공이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가 없으면 공공까지 보겠지만 신통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공은 거의 다 다시 신통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공공에 원하는 거를 그 토지 소유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아. 그러니까 시황이 어려울 때는 이걸 그렇게 이렇게라도 가고 싶어 하는데 시황이 좋아지고 시세가 오르면 아 이거 우리 너무 뺏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갈아엎을 거예요. 근데 공공재개발이 사람들이 공공재개발에 임대가 많이 들어가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선택했던 건 일반으로 가기 어려운 조건들이 동의가 잘 안 된다든지 사업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자라고 그렇게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시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사업성이 생겨.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갈아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변화를 맞는 거지. 그러면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또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민영으로 가고 있는 게 훨씬 더 투자 관점에서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결과물이 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공사업을 바라볼 때는 무조건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확률적으로 굉장히 중간에 큰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걸 좀 안고 있어요. 좀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위치적으로 8구역 같은 경우는 장이동 가운데잖아요. 네. 어디 있죠? 위치는 안 나와 있구나. 위치는 없어요. 장이 그 뉴타운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업은 될 텐데 뭐랄까 그게 14나 15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 뭐 누가 뭐 더 낫냐 나쁘냐를 좀 논하는 거는 뭐 현 시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꼭 14, 15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투자금이면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체제를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지. 차라리.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투자금이면 다른 대체제 이 부분이 항상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신통 민영으로 공모를 안 했다라고 하면 걔도 메리트가 있죠. 근데 그걸 충분히 대체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솟아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공공은 거의 많이 도태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걔가 바뀐다는 거지. 걔들도 민영을 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그런 시간이 와요. 한 5년 지나면. 몇 년 안에. 뭐 지금 뭐 입지 좋은 데들은 벌써부터 이거 해지하고 딴 걸로 바꾸자라고 하는 데도 많고. 목수 쪽인가 그쪽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같이 묶어서 요거 설명한 거지. 장이 8이랑 그 다음에 저기 그 주거 환경에 의한 아파트 공급이 좀 드물긴 한데 인천이나 이런 데는 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그런 걸 투자로서 내가 접근하려고 전매를 받으려고 하면 그 요건을 좀 갖춰야 돼. 나중에 분양하고 나면 그냥 분양권 사듯이 사면 되는데 입주권의 그 권리를 살려고 하면 나도 조건이 좋아야 된다고. 뭐 무주택이어야 된다든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까다로워.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는 별로 볼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좀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서울 기준으로 신통 위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모아타운은 좀 빠른 거 그런 거 관심 가지고 역세권은 전반적으로 다 느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재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있는 수원이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공백이 있어요. 지금 관철까지 간 곳과 앞에 지금 빨리 조합 설립 돼가지고 사업 시행인가 가야 되는데 그 공백이 있다고.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백이 있는 도시들은 초기 단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그게 돈이 될 거라고. 왜냐면 지금 피가 많이 안 붙었기 때문에. 수원이라든지 뭐 인천은 지금부터 관심 가질 필요는 없지만 수원 같은 곳은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왜냐면 거기는 평균 한 10억씩 하잖아 아파트가. 그러니까 인천은 막 7억 정도 하잖아.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지. 맞아요. 피 붙는 양이 다르다고. 맞아. 똑같이 빌라 1억짜리 사도 여기서 순간적으로 막 3억씩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서울이 좀 내가 늦었다, 부담된다 이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인천 끝나고 수원으로 가면 돼. 그렇죠. 수원을 이제 아파트 말고 개발지 초기. 왜냐면 지금 그 수원시에서 그걸 받고 있어요. 후보지를. 그럼 또 한 30개, 50개 또 생길 거거든. 구역들이. 거기. 근데 생길 게 뻔해. 옛날에 다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곳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가가지고 이제 미리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블루칩님한테 좀 물건 좋은 거 있으면 달라고 하면 이제
보통 한 투자금 한 3천 이내에서 접근하면 좋죠. 빌라는. 자, 수험도 미리 접수받을게요. 인정 끝나고 수험도 미리 접수받을게요. 저기 이제 이 그래서 민성님 없을 때 다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아이고. 바로 그냥 아, 리스트 나왔어. 저 어차피 내년 여름이니까 아 예. 공부에 다시 한번. 오늘 이거 Q&A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고요. 오늘 그냥 여기 좀 모여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고 싶어서 초대한 거니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했습니다.